검사들한테 이거 다 보시긴 했어요.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검찰들이 오늘 야단 맞았어. 과제를 못 끝낸 대학생들이 교수님 앞에 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경심 재판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재판을 맡고 있는 송인권 부장판사 얘기 좀 나눠볼까요?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SNS에 보면은 이런 판사들만 있었으면은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겠느냐 하는 얘기가 막 떠돌고 있을 정도.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아직 본 재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하는데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검찰이 뭐 내놓은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마나 연하마나였는데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좀 검찰이 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가 판사 입에서 나온 거죠. 송인권 판사가 검찰을 아프게 이렇게 비판했다며? 예, 이제 표창장 위조 부분인데요. 1차 공소장, 2차 공소장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같은 사건이에요? 라는 거죠. 두 번째,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문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다 증거 목록에서 빼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인턴 증명서 위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조범이 있고 행사범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행사범이다. 그럼 위조범은 적어도 특정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소도 안 돼 있고 특정도 안 돼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재판할 필요가 없다. 증거 목록에도 제3자들끼리도 대지를 시켜놨는데 거기도 전부 익명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변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공소장이라는 게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다. 그래서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그걸 쓰는 문서잖아. 재판부에 내는. 네. 그걸 낸 공소장을 네. 법원의 판사가 너네 공소장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썼거나 아니면 잘못 썼다. 네.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끝내고 공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재판을 하면서 나중에 공소 사실을 서서히 만들어 간다 이런 지적을.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하는 거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냐. 검찰이 다음 주까지 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송인권 부장판사가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끝내시라고 약간 웃어가면서 네, 약간 옅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속으로는 비웃은 거 아니야? 장난 아니 너? 이런 그치? 분위기였던 거죠. 예. 야, 검찰 그렇게 수사해놓고 너네 이것밖에 안 돼? 그쵸. 이런 느낌인 거지. 재판하다 보면 나는 이런 거 안 했어요라고 그 피고인이 내는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또 하고 다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소장에 변경을 수사해보니까 또 공소장에 이걸 추가해야 됩니다. 계속 네. 공소장을 바꾸는 거잖아. 네, 이거는 사실 그 형사소송법상을 보면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판사들이 제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송인권 부장판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재판도 지금 하고 있잖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공소장이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그렇죠. 주의적 공소사실이라는 거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유, 공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 진짜 이유. 진짜 이유. 그리고 예비적 사실은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근데 웃겼던 게 그 검찰이 PPT까지 해가면서 판사들을 설득했거든요. 근데 주의적 공소사실에는 그 여기에 담겨져 있는 임원들이 피해자예요. 근데 예비적 공소사실 가면은 이 사람들이 가해자가 피의자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공동정범, 간접정범 이거를 엄청 헷갈려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것이 그 하나의 행위를 놓고 법률적 판단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 주의적, 예비적 이렇게 두는 건데 이렇게 완전히 사실관계가 흐트러지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검찰도 헷갈리고 있는 거구만 지금. 약간 수사 자체 또는 공소가 무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송인권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29일에도 그러니까 토망식 공소장 얘기를 하면서 검사들한테 이거 다 보시긴 했어요.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혼을 냈더라고요. 직접 그날 직관한 유튜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온 다음에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검찰들이 오늘 야단 맞았어. 그 과제를 못 끝낸 대학생들이 교수님 앞에 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PC방 살인 사건 징역 30년. 그 유족들은 30년이 너무 약하다, 가볍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동생이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동생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되는 걸로. 그게 붙잡은 거냐 말린 거냐 뭐 그렇습니다. 그 도와준 거냐 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그 공범으로 인정을 전혀 안 한 상황이지.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났는데요. 그 국민 참여 재판이었어요. 근데 그 살해 과정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서 막 아무데나 찌른 게 아니라 얼굴이랑 목 종류 그 주임을 골라서 찔렀더라고요. 근데 김성수 씨 같은 경우는 그냥 얼굴만 수십 번을 찔러갖고 죽인 건데 그 30년이 사실은 약하다는 얘기가 좀 얼굴이라든지 특히 이제 가슴 위에 이 상반신을 공격하는 경우는 100% 원한 관계이거든요. 근데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안인득도 그렇고 김성수도 그렇고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거를 계속 확대해서 내가 조현병이 있고 내가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죠. 범행 대상이 한 명이었기 때문에 30년으로 이렇게 그렇죠. 한 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적인 범행이 되면은 플러스해서 더 나가게 되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면은 조금 감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 존재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이 됐었다는 점, 공공주택에 방화를 했다는 점까지 포함이 돼서 사형까지 선고가 된 것을 보이고 9명의 배심원들 중에 6명이 사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거의 뭐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성수 이제 강성욱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시신 피해자에 대한 그 오욕이 없었다라는 점을 아마 좀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이 PC방 살인 사건 그리고 또 안인득 재판도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